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찾아올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있어도, 모임에 나가 웃고 이야기해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더 허전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감히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결국은 혼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늘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스스로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평온하게 바뀝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의 외로움은 슬픔이 아닌 가장 깊은 자유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만 같지 않고, 동창회에 가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이런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밤이 되면 그 감정은 더욱 짙어집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 쓸쓸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로움과 마주하고 이해하고 길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외로움을 고요한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제가 직접 체득한 깨달음을 통해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숙님은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20살 무렵 결혼해 50년 가까이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우며 하루도 쉴 틈 없이 살아왔고,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집안일과 밭일을 하며 늘 바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6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버텼지만 결국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박영숙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마지막 길은 각자 혼자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딸은 결혼해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숙님은 다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신발, 옷까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특히 밤이 무서웠습니다. 불이 꺼진 집에서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빌려달라는 말에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박영숙님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영숙님은 한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너무도 한심하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 그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숙님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누구의 관심이나 위로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일이 너무나 어색하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억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분노도 없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오히려 그 편이 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숙님 역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그렇다면 혼자라는 이 시간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일지도 몰라. 이 깨달음은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내용과 닿아 있었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나로 살 수 있다. 박영숙님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을, 고독은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만이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박영숙님이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두려워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형제, 남편, 자식들, 이웃들, 늘 옆에 누군가가 있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상태 자체가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품에서부터 시작된 그 연결은 자라면서 가족, 친구, 이웃으로 넓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면 마음속 어딘가가 비워지고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려다 보면 무리한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고 때론 잘못된 사람에게 기대거나 자식에게 과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상처입니다. 기대는 늘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외롭고 더 상처받는 삶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함께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 자신과 연결되지 못할 때 진짜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 외로움과 싸우는 대신 그 외로움을 다독이고 이해하고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영숙 님이 선택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숙 님은 그 외로움을 직면하고 고독을 선택하면서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외로움을 고요한 고독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그 결심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은 혼자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쓸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7가지 실천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히 외로움을 버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이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박영숙 님이 어떻게 혼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아침을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바꾸는 작은 습관에 대해 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의 기분과 방향을 좌우합니다. 박영숙 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닿고 햇살이 얼굴에 스며드는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손과 발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기지개를 봅니다. 이 작은 동작들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루틴은 하루를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혼자 사는 이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박영숙 님은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 나뭇잎의 색, 하늘의 움직임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걷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걷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불안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생각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박영숙 님은 요즘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며 웃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내 하루를 꽉 채워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아침 루틴, 걷기, 취미라는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과의 시간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 루틴과 걷기,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되찾은 박영숙 님은 이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짜 평온해지기 위해선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야 했어요. 네 번째 방법은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박영숙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와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지만 따뜻한 인사 한마디, 눈을 맞추는 짧은 대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주한 시간 자체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그저 스쳐가는 인연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고마운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어 멈칫했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햇빛이 따뜻했다는 것, 식사가 맛있었다는 것, 아무 통증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 이처럼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꺼리는 걸 무섭게 생각하지만 박영숙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유언장도 써두고 장례 방식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그 마음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눈앞에 있는 찻잔 하나, 바람소리 하나, 창밖 풍경 하나에 집중하는 삶. 박영숙님은 말합니다. 혼자라는 건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숙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실,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고요한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변화. 그녀는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천천히 길들였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던 7가지 방법은 모두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 걷기, 취미, 관계 유지, 감사일기, 죽음 준비, 현재 누리기. 이 하나하나가 쌓여 그녀의 삶을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숫자 하나 적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여러 개 골라도 좋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결코 슬픈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남의 기대가 아닌 나의 중심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후회 없이 잘 살아냈다. 외로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속삭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의 앞으로의 삶이 평온한 빛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혼자 걷더라도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동행자입니다.